나는 홍범도 제7장 먹패장골 안변 설봉산 서광사는 조선 태조와 연관된 설화가 있다. 태조가 조선을 세우기 8년 전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모든 집들의 닭이 일제히 울어대고 다듬이 소리가 울렸다. 태조가 무너진 집으로 들어가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오는데 꽃들이 난 분분 휘날리고 사방에서 거울이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꿈이 이상했던 태조가 영통하기로 유명한 무학대사를 만나 꿈을 말했다. 무학대사가 그 꿈을 태조가 새 나라를 세워서 임금이 될 예시라고 해몽했다. 그러면서 설봉산에 절을 짓고 기원하면 꿈이 현실이 되리라 하매 태조가 절을 짓고 서광사라 부르게 되었다. 또 길주 땅 천불사에서 500나한을 배로 실어다가 서광사에 안치시켰는데 오는 도중에 나한 한 기를 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서광사에는 500에서 하나 모자란 나한들이 모셔진 거라고 했다. 전설이 역사임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서광사 500나한제는 499기의 나한이 모셔져 있다. 갓난아기 크기만 한 나한 형상은 제각각이다. 붉은 얼굴, 검은 얼굴, 노란 얼굴, 푸른 얼굴, 흰 얼굴 등 얼굴색이 각각일 뿐만 아니라 표정도 다 다르다. 각기 형상인 나한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 돌을 닦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모여 앉아 노는 것 같다. 돌을 닦듯 엄숙한 표정들이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 얼굴들이라 재밌다. 수협은 재밌고 아늑한 서광사에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았다. 대원들과 훈련하며 서광사 주변 숲을 꿰고 다니는 것도 재밌었다. 겨울 숲은 색다른 숨결을 지닌 채 대원들을 감싸주는 것 같았다. 수협처럼 느끼지 않은 대원들도 있었다. 섣달이 되자 설 쇠러 집에 다녀오겠다는 대원들이 생겼다. 그 수가 자그마치 16명이나 됐다. 대장이 수협한테 말했다. 돈 좀 있잖아? 집에 다니러 가는 사람들한테 얼마간씩이라도 쥐어주지 그래. 그렇게 말하는 대장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수협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한테 단량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대장이 3사 소대장 최순득과 우성문에게도 집에 다녀오시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하마 하자 최순득을 따라 처음 의병대에 들었던 이들 중 4명이 함께 집에 다녀오겠노라고 했다. 다 40살 안팎으로 연만한 이들이었다. 대장이 그들에게도 돈을 주라 하므로 수협은 단량씩 주고 떠나보냈다. 대장과 수협을 아울러 44명 남았다. 떠날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 대원들이 퍽 젊어졌다.
수협은 부대원 42명을 6개 소대로 편제했다. 제1소대장으로 태양욱, 제2소대장으로 이계동, 제3소대장으로 박진호, 제4소대장으로 윤선기, 제5소대장으로 최용학, 제6소대장으로 문평을 삼았다. 부대원들은 스님들로부터 글자를 익히고 예불에 참례하고 맹훈련을 하며 섣달을 지내고 있다. 섣달 열 이튿날 대장이 한성에 좀 다녀오마고 나갔다. 대장이 비운 자리에서 수협은 대원들을 독려하며 흔들림 없는 일상을 살았다. 12일 만에 해질녘이 다 되어 돌아온 대장이 저녁 공양을 하고 숙소로 들어오더니 느닷없는 소리를 한다. 우리 부대가 여기 있는 걸 회양 큰 장거리 주막에서도 알고 있더군. 의병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안변 서광사로 가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건 일군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자칫하다간 1000년 넘은 이 절이 쑥대밭으로 변하겠어. 서광사를 떠나 다른 것으로 진지를 옮기자는 말이다. 어디로 가지? 먹패 장골 어때? 용지원과 김화, 역둔과 평강 장거리 전투 때 일본군 복색을 했기에 의심사지 않고 그들 가까이 다가들 수 있었다. 용지원 역참에서 묵고 있던 두 소대 52명을 사살했다. 김화, 역둔에서는 26명을 처치했다. 평강 장거리에서 30명을 쓰러뜨렸다. 소총 위력이 그렇게 대단하거니와 대장이 쓰는 전략 전술이 탁월했다. 대장은 늘 이길 상황을 마련해 놓고 전투를 시작했다. 2달 만에 근동 몇 개 군에서 홍범도 부대 명성이 자뭇 높아졌다. 천령을 넘은 일본군은 홍범도 부대에 도륙당한다는 말이 장거리마다 공공연히 흘러다녔다. 천령을 넘는 일본군은 홍범도 부대에 도륙당한다는 말이 장거리마다 공공연히 흘러다녔다. 일본군이 홍범도 부대에 이를 갈고 찾아다닌다는 말도 흔히 들렸다. 진지를 옮길 때가 되긴 했다. 먹패 장골은 너무 험하고 외져 진지 삼기엔 불편하지 않을까? 일본군이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만 거기서 지내자고. 거기서 한바탕 뜨고 옮기는 거지. 작금 조선에 들어와 있는 일본군이 8,000여 수라 했다. 조정에는 고문 감투를 쓴 외놈들이 56명이나 있어 온갖 조직들을 다 누르며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한다고도 했다. 시국이 그러하므로 대장은 다른 부대와 합세해야 한다고 여기는 듯 했다. 이왕이면 모든 의병부대가 뭉쳐 일본군을 축출해야 조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장이 이번에 다녀온 한성에서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수협은 아직 모른다. 다른 부대로 가서 합류하겠다는 결정을 짓고 온 것은 알았다. 수협도 대장 생각에 공감을 한다. 옳다고도 여긴다. 그렇더라도 수협은 다른 부대와 합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먹패 장골에 있는 걸 일군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 은밀히 움직이는 척하면서 말을 흘려놓으면 되지 않겠어? 그가 대장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 대장명을 따라 떠날 채비를 차렸다. 부대가 떠나겠다 하니
영산 스님이 식량 마련하라며 50냥이나 내주었다. 원산포구에서 서광사로 옮겨왔던 30서머 쌀을 의병대가 반나마 먹어치운 참이었다. 수협은 그렇게 먹고 남은 쌀이 의병대 것이라 여기지 않았기에 사양했다. 영산 스님은 쌀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의병대 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 했다. 수협은 더 사양치 않고 스님 뜻을 받들었다. 총이며 등짐들을 바리바리 지고 서광사를 나와 보란듯이 대로를 걸어 먹패 장골로 들어왔다. 그간 늘어난 무기며 물건이 많기도 하려니와 홍범도 의병대 숫자를 키워 보이려고 같은 행군을 한 차례 더 했다. 진을 옮기는데 사흘이 걸렸다. 먹패 장골에는 위아래 집을 합쳐도 방이 4칸 뿐이라 44명이 묵을 수 없었다. 원산포구 1군 군창에서 취한 천막들을 세우긴 했으나 섣달에 천막에서 지내기는 어려웠다. 대장이 아랫집 건너 헛간을 숙사로 만들자 했다. 전 대원이 나서서 나무를 해댔다. 구멍 숭숭 뚫린 헛간 벽을 메우고 바닥에 구두를 놓고 불을 때 말렸다. 나흘 만에 헛간이 쓸만한 숙사가 되었다. 해가 바뀌어 병신년이 되었다. 1896년 병신년이 되었다. 주변 산세를 살피고 눈밭을 구르고 뛰어다니며 훈련했다. 세상 바깥인 것처럼 외떨어진 골짜기 있으므로 마음껏 총연습을 했다. 백병전에 대비해 몸 부딪혀 싸우는 훈련을 했다. 짐승을 쫓아 사냥도 했다. 대장 훈련 목표는 빠르고 정확하게 쏘기였다. 대장의 훈련 목표는 빠르고 정확하게 쏘기였다. 치고 빠지는 유격전에 능해져야 했다. 훈련하는 틈틈이 소대별로 장거리에 나가 식량을 구하고 세상 동정을 살폈다. 1월 20일 저물녘이 됐다. 장거리에 나갔던 사소대 윤선기와 조원들이 돌아왔다. 짐을 내려놓은 윤선기가 대장소로 쓰는 아랫집 건너방으로 들어온다. 윤선기는 26살이고 안변 신고산사 사람으로 노비태생이다. 가보년에 공식적으로는 노비가 없어졌으나 그 마을에서 그는 여전히 불상놈이었다. 스스로에 따르면 그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의병대에 입대했다. 다른 대원들이 입대한 이유도 대개 비슷했다. 어엿한 사람이자 사나이로 살기 위함이었다. 낮에 1군 5개 소대쯤이 읍내 역참거리로 들어왔습니다. 역참 주변에 수경지를 만들어 놓고 통역을 앞세워 먹패 장골이 어딘지 아는 사람을 수소문하더이다. 5개 소대면 125명이다. 장교 서너세 통역까지 130명쯤이다. 수경지를 정한 게 오늘 밤 묵으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알아보겠던가? 오늘 밤 수경하겠던데요. 그들도 밤에 이 산을 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고요. 알겠네. 저녁 먹고 나서 다 같이 모여 계획을 점검하지. 예, 대장. 대장이 이곳에서 20여일을 버티며 1군을 기다린 까닭은 골짜기이기 때문이다. 멀리서 건너다 보면 조개 모양이라는 먹패 장골은 안에서
둘러보면 펼쳐놓은 함죽선 같은 형상이다. 서쪽이 계곡이고 계곡 건너는 경사가 심한 등성이다. 계곡에서 골짜기 가운데 길까지는 대체로 평평하다. 오래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 있고 참나무며 물풀의 나무 등으로 우거졌다. 여름이면 계곡 다니는 길을 찾기 어려울 만치 관목이며 가시덩굴이 엉키기 일수다. 가리비 꼭지에 해당하는 북쪽은 석장로표 벼랑이다. 북동 방향에 난 길을 따라 가면 중복마루에 닿을 수 있긴 하나 초행인 사람은 어림없다. 집 두 채는 골짜기 가운데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동북쪽은 산등으로 막혀 있고 동남쪽은 멀리까지 내다 보인다. 길을 품고 있는 남쪽의 시야는 200여 걸음쯤 트였다. 그쯤에 등성이가 솟아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대장은 애초부터 일군을 이 골짜기로 끌어들일 계획으로 먹패 장골로 들어왔다. 일군이 겁다시 골짜기 안으로 들어설지가 관건이었다. 방을 나서려던 수엽이 불쑥 농을 건다. 대장, 내일 아침에 적군이 위에서 내려오면 어쩌지? 골짜기 형세 탓에 적군이 위에서 내려오기는 불가능하다 단정했다. 그에 따라 작전 세우고 훈련해왔다. 그러면 우리 운세가 좋은 거지. 적군이 위에서 나타나면 우린 꼼짝없이 끝인데 뭐가 좋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봐야 좋은 꼴 보기는 어려울 텐데 여기서 훅 가버리면 이 꼴 저 꼴 그만 볼 수 있잖아. 여기서 살아나면 살아서 좋고 여기서 죽으면 보기 싫은 꼴 안 볼 수 있게 되니 좋은 거지. 수엽은 범도를 만난 이후 어느 하루도 뿌듯하지 않는 날이 없다. 사랑할 단 한 사람을 잃고 난 후 스스로를 하잘 것 없다 못해 비천하게까지 느꼈다. 지금은 자신을 어엿한 남정이자 전사로 여기게 됐고 그런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범도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가 조선을 위해 싸우는 그 마음이 진정인가 싶을 때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다. 이 순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그 생각이 나라를 구하러 나선 사람 생각으로 올바르다 할 수 있겠는가. 그가 진정이 아니라면 다른 할 일이 없어 일본과 싸우는 것뿐이라면 그를 따라 싸우고 있는 대원들은 뭐가 되는가. 그래서 수엽은 범도가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투로 말할 때면 좀 외로워진다. 노응을 진담으로 받네. 무섭게 왜 그래? 진담이야. 총구 앞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가 다 그런 자세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건 무슨 뜻이지? 이미 말했다시피 한성에서 오니 요새 일본은 약간 소강 상태야. 소강 상태인데도 일군 8천여 수가 우리 강토에 들어와 있어. 곧 일본의 유리한 쪽으로 정세가 변할 거고 그리 되면 일본이 극성을 부리겠지. 우리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일본 놈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는데 나쁘게 미쳤지. 그렇게 미친 도적들을 상대하는 우리가 제정신이면 우리만 손해잖아. 어차피 죽을 거. 우리 생각으로라도 죽는 것에 짓눌리지 말자는 거지.
그렇다고 넋놓고 싸우나? 싸울 때는 이기는 것만 생각하며 싸우지. 그런데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고 덤벼든 살기로 작정하고 덤비든 결과는 같아. 죽기로 하면 살고 살기로 하면 죽는다는 명언이 있긴 해도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앞으로 수백 수천의 일본군을 죽일 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죽을 거야. 그렇게 정해진 싸움을 하면서 너무 절실하지 말자는 거지. 미친 것들을 대하는 우리도 미쳐야 한다는 말이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그런데 온전히 수긍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해봐. 오늘 전투 끝내고 제천으로 가서 호좌의진에 합류하는 게 어떨까? 호좌의진에 합류하는 게 어떨까? 호좌의진. 언제 그 문제를 의논을 해오려나 했더니 의논이라기보다 통고에 가깝다. 그동안 대장은 대원들을 모아놓고 한성에 다녀온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었다. 한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조선에 어떤 신문물이 시작되었는지, 다른 의병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천에 진을 치고 있다는 호좌의진이 현재 의병부대로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도 했다. 그 수가 5천에 이른 모양이었다. 대장한테 들을 때 수협은 5천이라는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실감을 못했다. 오히려 일군 소자 호리모토라는 놈이 오히려 일본 소자 호리모토라는 놈이 제 집에서 피격되어 즉사했다는 소문을 들었노라는 범도 말에 유의했다. 일군 소자가 제 집에서 피격돼 즉사할 때 범도가 한성에 있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을 제외하고도 범도는 8회나 한성에 머물렀다. 그게 무슨 뜻이련가? 수협은 범도한테 호리모토라는 놈을 자네가 쏜 거냐고 묻지는 않았다. 그가 내놓지 않은 사안을 캐고 싶지 않거니와 조심스러웠다. 또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의병 활동과 연관된 일이며 척일 전쟁의 연장이라는 걸 믿기도 했다. 다른 부대에 합류하면 그 부대의 규율을 따라야 하잖아. 대장이 대장 노릇을 할 수도 없을 거고 나는 홍범도가 대장이 아닌 부대 대원이 되고 싶지 않아. 목적지가 분명하고 목표가 같을 때 대장 노릇을 누가 하는지는 중요치 않지. 그게 어찌 중요치 않아? 그게 가장 중요하지. 팔도 의병대 중 우리 부대 규모가 제일 작을 거잖아. 우리보다 큰 의병대들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광경을 상상해봐. 힘이 10배가 아니라 100배쯤으로 강해지는 거 아니겠나? 일본 것들을 일거에 몰아낼 수도 있다고. 우리 부대가 전과를 올리는 건 순전히 자네 홍범도가 대장이라서야. 그런데 자네가 우리를 데리고 큰 부대로 들어간다면 자네는 대장이 아니라 소대장쯤이 되겠지. 소대장이 된 자네는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대장명을 따라야 하는데 그 대장은 양반이잖아. 유인석이라는 그 사람 양반이잖아. 양반 대장이 소아들을 동료로 여길까? 아닐걸. 제 종들처럼 볼걸. 게다가 그 양반 대장이 자네처럼 실전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까? 자네처럼 직접 싸울까? 아닐걸? 의병대가 합쳐지면 10배, 100배로 강해질 거라고? 아닐걸? 처음엔 많은 숫자로 버틸지 몰라도 오래지 않아 10분지 1, 100분지 1로 쪼개지고 흩어질걸? 한성 사람들도
그러더니 여기도 비관적이군. 한성 사람, 회양 사람 따질 거 없이 그냥 눈에 보이잖아. 조선이 이 지경이 된 게 누구 탓이야? 순전히 양반들 때문 아니야? 양반 관원들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온 거잖아. 그런 양반들이 의병대 만들었다고 양반 행세를 아니할 것 같아? 양반 행세하는 대장 아래서 평민, 천민, 대원들이 무슨 흥이 나서 전투를 하겠냐고. 처음엔 양반 대장한테 선동돼서 그 어떤 의분 때문에 그 어떤 의분 때문에 나섰겠지만 그 어떤 의분 때문에 나섰겠지만 종 취급받으면서 몇 달이나 가겠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나? 난 그런 대장 밑에서는 의병 노릇 안 할 거야. 나는 다른 부대와 연합하든 통합하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 시도라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거지. 우린 지금 일부러 부대를 키우지 않고 있잖아. 소수 정예부대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지. 부대를 키워 강성한 전사들 만들어가면서 우리식으로 싸워도 되지 않나? 모든 일에는 때라는 게 있잖아. 팔도병들이 일어선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는 거지 나는. 어떻든 나는 싫어.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수엽의 가슴이 몽둥이로 내 박친 듯 꽉 막힌다. 그가 대장이기에 지난 7차례 전투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부상 입은 대원도 없다. 적군은 하나도 살려놓지 않았다. 대장의 전투 방식이 그러했다. 수엽은 범도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부대와 합쳐지면 범도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게 뻔했다. 자네가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내가 자네의 생각을 바꿔놓을 거야. 그럼 이 전투 끝내고 나서 자네가 대장을 해. 수엽은 자신이 대장 노릇을 잘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 그를 대신하고 싶지 않다. 아, 그게 좋은 생각이네. 내가 대장 할 테니까 자네는 부대장이 돼서 내 명령을 따르는 걸로 하자고. 수엽은 대장 표정을 더 살피지 않고 방을 나와버렸다. 그가 대장이 아니라면 김수엽이 의병 노릇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자신이 대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맺은 결의 때문이 아니라 그를 몹시 좋아하는 까닭이다. 혼자 있을 때 그는 상처 입은 야수처럼 고독하다. 가엾다. 가엾은 그를 홀로 내버려둘 수 없기에 그보다 앞서 죽기도 싫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떠나겠는가. 간밤 어둠이 유난히 짙더니 동트는 게 더디다. 하루 무렵부터 목표장골 입구에서 경비를 서던 제5소대원 자명우가 박국수가 꽁지에 불붙은 곰처럼 뛰어 올라왔다. 정월 하순이지만 이른 아침 공기는 섣달 아침과 다를 것 없다. 두 사람 얼굴이 추위에 꽁꽁 얼었다. 단박골에 일군이 새카맣게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이에요. 단박골 10여 가호에 100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었다. 먹패장골로 진지를 옮길 적에 대장이 단박골로 찾아가 촌장을 만났다. 먹패장골이 당분간 홍범도 우병대의 진지가 되었고 먹패장골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으리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들은 먹패장골에서 심포수를 모시고 살던 여천을 알고 있었다. 여천이 의병대장 홍범도라는 사실이 놀랍고 자랑스러운 듯 했다. 그 며칠 뒤
단박골 동민들이 온갖 가지 먹을거리를 모아 올려다 주었다. 의병 노릇은 총든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다시금 알려주었다. 감자 한 자루, 마른 옥수수 한 자루, 쌀 한두 대, 팥 몇 옵, 마늘 한 접 등 단박골 사람들이 가져다 준 먹을거리 앞에서 대원들은 먹먹해진 가슴을 두드리고 아리는 코끝을 찡그리고 돌아서 눈물 훔치기 바빴다. 수백 명이 아니고 100여 명이겠지. 일군들 앞에 길잡이가 있던가? 마침내 왔다. 수엽은 대장이 자신만만하기에 군소리하지 않고 따라서나 간혹 의심했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선 길도 찾을 수 없는 이 먹패장골의 일군이 어찌 찾아올 것인가 하면서 네, 나이 좀 든 사냥꾼이 있었어요. 화승총을 메고 있고요. 소총을 갖게 된 뒤 애초에 금성창에서 훔쳐냈던 화승총 5자루와 10노인의 화승총을 괴짝에 넣어 서광사 헛간 바닥에 묻어뒀다. 현재 대원이 44명인데 전리품인 소총은 154정이다. 계획했던 대로 범도가 명령을 내린다. 부대장 이하 4, 5, 6소대는 지금 제각 정해진 위치로 향한다. 실시. 예, 대장. 수엽과 4, 5, 6 소대원들이 계곡을 통해 푼지나무 숲으로 내려간다. 먹패장골에서 세마장쯤 아래에 있는 푼지나무 숲 옆으로 먹패장골에서 이어진 계곡이 흘렀다. 얼음이 곳곳에서 짜그락거릴 것이다. 일군이 푼지나무 숲 옆길을 통과하고 나면 부대장과 휘하 대원들이 그들 뒤를 쫓아 올라오기도 했다. 산 아래 첫마을 단박골에서 먹패장골까지 10여리 길이다. 험한 산길의 초행이라 해도 군인들 걸음으로 한 시즌이면 충분하다. 차명우와 박국수가 달려오는 동안 그들도 어느 만큼 올라왔을 것이다. 가무, 방은, 성집을 제외한 1, 2, 3소대도 각자 위치로 향하라. 옛 대장. 일군이 먹패장골로 온다면 길을 아는 사냥꾼이나 약초꾼이 길잡이 노릇을 하리라 짐작했다. 먹패장골에 다녀간 적 있는 길잡이가 골짜기 형세를 일군들한테 설명할 것이었다. 일군 지휘관은 남쪽 등성이를 넘어오기 전에 동쪽과 서쪽으로 흩어져 포위 대형을 만들어 공격해 오리라고 먹패장골 형세가 그 수밖에 없었다. 소대원들이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포위 대형으로 숨는다. 범도는 가무, 방은, 성집과 함께 언덕을 통해서 헛간 지붕으로 올라선다. 헛간에서 골짜기 아랫부분이 고루 잘 보이는지라 이번 전투에서 쓰기로 계획했다. 계획에 따라 기둥을 덧대고 지붕 뒤쪽 언덕을 드나들기 편하게 평평하게 닦았다. 총탄을 막기 위해 용마로 경사를 높였다. 가무와 방언과 성집이 폭탄이 놓인 걸치개 옆에 앉아 화로 불씨를 키운다. 셋 다 19살이다.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청년들이라 작전 때마다 곁에 두고 싸우게 한다. 대장님 누가 들어섰어요. 길잡이 같아요. 가무가 속삭이기 전에 범도도 남쪽 길 등성이를 막 넘어선 사람을 봤다. 개가죽 외투에 화승총을 꽂은 검정 총대를 두르고 검정 가죽 모자를 둘러쓴 사냥꾼. 100여 보 거리에 있지만 누군지 대번에 알겠다.
김포수다. 일군 앞서 우리 동정을 살피러 온 것 같은데 저 포수를 어쩌죠? 내 아는 포수야. 저 아저씨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쪽으로 오면 내가 대답을 하지. 내 목소리가 들리면 일군들이 넘어올 거잖아. 그러면 저 아저씨를 이 헛간으로 들어오게끔 할 테니 자네들은 기다려. 저 포수가 일군에 넘어가 길잡이로 나선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근동 장거리에서는 누구나 저 김포수가 이 먹패장골에 흔히 드나드는 걸 알아. 나와 잘 아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일군이 김포수 찾아내기는 쉬웠을 거야. 길잡이 못한다고 뻗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범도가 설명하는 사이에 김포수는 신포수 산속까지 올라와 외친다. 어이, 천이 있는가? 자네 와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네. 범도가 몸을 드러내고 큰 소리로 외친다. 아저씨 뒤에 몇 놈 있습니까? 왜 개놈들 수? 100여 수 되네. 중간 대가리가 셋이고 큰 장거리에도 남아 있습니까? 25수쯤 있는 것 같네. 제일 큰 대가리와 통역이도 거기 있고 자네 이 호시기한테 물려가 똥될 놈들이 올 줄 알고 있었는가? 예,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범도는 김포수한테 헛간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해 보였다. 방을 들여 쓰는 헛간을 지붕이 뒤쪽 언덕과 높이가 비슷하다. 방을 들여 쓰는 헛간은 지붕이 뒤쪽 언덕과 높이가 비슷하다. 앞쪽엔 땅이 좁아 출입문을 길 쪽으로 내달고 있다. 김포수가 잽싸게 헛간 방으로 들어선다. 헛간 방에 소총 한 자루와 소총탄 50개를 뒀다. 그는 30년 가까이 사냥꾼 노릇을 해왔다. 일대에서 신포수를 잇는 명사수로 이름을 날려왔다. 그는 소총을 보고는 좋아서 웃고 자신이 이끌고 온 놈들을 향해 총쏠 채비를 할 것이다. 범도와 김포수가 주고받은 몇 마디가 신호이기라도 한 양 서쪽 계곡편에서 일군들이 나타난다. 남쪽 등성이에서도 넘어온다. 동쪽 낮은 지대에서도 올라온다. 모두 경계 자세로 총을 겨눈 채 계곡 옆 평지로 모여든다. 그 평지가 먹패장골에서 가장 낮은 지대다. 옛날부터 먹패장골 사람들은 그 부분에 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숲을 조절해 왔다. 사람이 여러 살 때는 밭이었기 때문에 식용수를 얻는 계곡에 드나들기 쉽도록 나무가 싹을 틔우면 뽑거나 뱄다. 여기서 사는 동안 범도도 무수히 해온 일이다. 중대장인 듯한 놈과 상사급일 소대장 셋이 마지막으로 남쪽 등성이 길을 내려오니 일군 100여 수가 다 드러났다. 네 소대를 합친 100명이 소대장과 중대장을 합쳐 104명인 것 같다. 각기 경계 자세로 총을 겨눈 채 집들이 있는 위로 올라오고 있다. 기대한 만큼 모여 있지는 않지만 전부 시야에 들어왔다. 공격을 개시해야 할 때다. 성집과 가무와 방언에게 낮게 읊조린다. 폭탄 준비. 내가 엄호하는 사이에 셋이 동시에 투척한다. 예, 대장. 새 대원이 공폭탄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나서 범도는 맨 나중에 들어선 장교를 겨눈다. 견장에 붙은 계급장이 보이지는 않아도 중대장급
소위일 것이다. 그가 몸을 낮추고 권총을 켜는 채 두리번거리고 있다. 너무 조용한 걸 이제 깨달은 것 같다. 놈들은 조선과 조선 사람을 너무 얕본다. 얕보다 지나쳐 스스로 멍청해진다. 번번이 대비하지 않고 있거나 이처럼 빤한 함정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7차례에 걸쳐 일본군 170여 수를 넘어뜨린 홍범도 부대를 찾아오면서도 무방비다. 쟤들 손에 들린 총과 똑같은 총을 이쪽도 지녔다는 것조차 의식치 않는다. 제일 큰 대가리가 여기 오지 않고 회양 역참에 남는 것도 그렇다. 제가 거기 남아 있어도 이리 보낸 수하들이 홍범도 부대를 도륙하고 돌아오리라 믿는 것 아니겠는가. 곧 회양 역참으로 가리라. 다음 전투를 작정한 범도는 중대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땅소리와 함께 머리통을 맞은 장교가 퍽 넘어진다. 일대의 해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피신을 한다. 범도는 두 번째 총을 쏜다. 중대장 곁에 있던 자가 넘어진다. 그참에 가무와 방언과 성집이 힘껏 내던진 폭탄이 평지 못 미쳐서 하나 터진다. 좀 더 나아가 또 터진다. 성집이 던진 폭탄이 가장 멀리 터진다. 새 폭탄 근방에 있던 일군 20여 수가 널브러진다. 폭탄이 공격 신호다. 남쪽 등성이에 다가와 있던 김수엽과 대원들 쪽에서 총격이 일기 시작한다. 골짜기 곳곳에 숨어있던 대원들이 폭탄을 던져대는 한편에서 총격을 한다. 일군들도 최대한 은폐물을 찾아 엎드려 응사한다. 그들이 던진 신형 폭탄이 곳곳에서 터진다. 언덕에서 터져 언덕을 무너뜨리고 바위에서 터져 바위를 부수고 나무 밑동에서 터져 나무를 잡아뜨린다. 그것뿐이다. 그들의 응사와 폭탄 투척은 아군한테 미치지 못한다. 아군은 한 달여에 걸쳐 모든 공격 각도를 따져가며 공격 지점과 엄호를 준비했다. 반면에 적들은 모든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모든 전투는 적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방어로서 나아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공격으로서 승리하는 것이다. 능히 막을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게 공격준비다. 15살 2월에 군졸 시험에서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뜻을 모르면서도 전율했다. 지금은 그 뜻을 안다. 대원들은 적군을 하나하나 조준해가며 정확히 쏜다. 일각도 되지 않아 총소리가 그쳤다. 먹패장골 유사일에 처음 벌어졌을 시끌벅적한 소란도 그쳤다. 꺾이고 터지고 부서지고 피 칠갑된 죽음들로 먹패장골이 뒤덮였다. 먹패장골에서 회항 읍내 역참 거리까지는 60여리 길이다. 몸이 가볍고 날랜 12명을 뽑아 1군 복색을 챙겨 먹패장골을 나섰다. 금세라도 눈이 쏟아질 태세였다. 눈이 쌓이면 일이 어려울 것 같아 골짜기에 남은 대원들은 시신을 처리키로 했다. 시신 104구는 어마어마했다. 파묻기에도 태우기에도 너무 많았다. 그렇다고 진지이자 집인 먹패장골 안에다 시신들을 둘 수 없었다. 전부 먹패장골에서 서너 마장 바깥으로 드러내 대충 덮어놓게 했다. 중봉에 깃들여 사는 네발 짐승, 날짐승들이 죄 몰려들어 파먹을 것이다. 덜 파먹힌 살점에는 파리가 들러붙고 구더기가 슬고 구더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백골들이 남을 터 먹패 장골은 이제 해골이 굴러다니는 골짜기로 소문이 날 것이다. 사냥꾼들조차 기피하는 곳으로. 내가 뜻하지 않게 의병노소를 했구먼. 최포수나 우포수한테 어쩐지 면이 서지 않았는데 이제 좀 으쓱거릴 수 있겠어. 산길을 내달리듯 내리 걸으면서 말하는 김포수 어조가 양양하다. 김포수는 어제 오후에 안풍집에서 일군들한테 붙들려 길잡이로 나섰다. 붙들린 순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선선히 응했다. 홍범도 부대가 먹패 장골에 들어서는 걸 알았기에 기꺼이 앞서 이끌고 왔다. 아저씨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정초에 안변에서 최가하고 우가를 같이 봤는데 두어 달 나가 살다 집에 돌아오니 안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 의병 노릇이 호랑이 쫓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 뭐라도 된 것 같아 으쓱한 그 기분이 좋더라고. 또 자네 따라 다니고 싶다 하더라고. 그런데 자네가 쫓아냈다며? 범도는 흐흐 웃고는 대꾸하지 않는다. 호자 의진으로 가서 합칠 생각이었기에 빠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최포수와 우포수한테도 집에 다녀오시라고 했다. 다녀오시라 했지만 오시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을 표시했다. 회양 큰 장거리에 이른 주막사리반으로 들어서는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역참까지는 내댓마장거리다. 큰 장거리 주막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회양에 들어온 일군이 홍범도 부대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역둔에다 진영을 차리려 한다는 사실을 듣는다. 통역이 다니며 일꾼을 모은다는 것이다. 역둔은 국유지다. 역졸이며 파발꾼들이 개간하여 농사 지어 먹는 전답이다. 그런 땅에다 일본군 진영으로 쓸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천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점심을 해결하고 난 뒤 범도는 대원들에게 일군 복색으로 갈아입으라고 명한다. 수협을 비롯한 대원들이 일군 복색을 차리는 동안 범도는 평복 그대로 김포수와 함께 한 발 앞서 주막을 나선다. 눈은 가루처럼 시실부실 날린다. 금세라도 큰 눈이 쏟아지면 먹패 장골로 돌아가는 길이 곤욕일 것이다. 역참 건너에서 산미까지가 20여 마지기쯤 될 역둔이다. 역둔의 검푸른 천막 14동이 역참 방향으로 나란히 서 있다. 진영을 차리는 동안에 천막에서 수경할 참인 것이다. 아저씨 역참 주막 사람들 아세요? 이따금 짐승 잡아다 넘기는 주막이라 제법 알지. 왜? 바깥진 이름이 7만인데 내 이름이 6만이라 둘이 서로 만만하게 보며 알아온 세월이 30해는 됐을걸? 일단 저랑 같이 들어가서 밥을 청하고요. 그래 놓고 바깥 주인한테 할 말 있어 왔노라고 하면서 주막 사람들을 될수록 부엌으로 모아놓게 하세요. 총격이 시작되면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요. 해보겠네만 되려나 모르겠네. 여튼 들어가지. 수협을 비롯한 대원들이 막 도착한 참이다. 대원들한테 바자우를 은폐물로 삼아 포진하라 신호하고는 김포수와 함께 울 안으로 들어선다. 일군 1개 소대원들과 장교와 통역이 서울숲 앞 역참 주막 마당과 마루에서 국밥을 먹고 있다. 주막 주인 내외와 중놈이 둘과 드난꾼 여인이 일군들을 수발하느라 바쁘다. 여 7만이
오늘 이색적인 점심 손님이 많으시구먼. 우리가 낄 자리가 있나? 김포수가 넉살 좋게 물으니 일군들 시선이 쬐 쏠린다. 어서 오시게. 주막에 둘이 앉을 자리가 없겠나? 이 이국 손님들이 바깥에서 자시겠다고 해서 방이 비었으니 그 아랫방으로 들어가시게. 우리도 안으로 들기는 귀찮으니 마루에다 국밥 2그릇 내주고 자네는 바쁘지 않으면 나 좀 보세. 범도가 장교와 통역이 앉은 마루로 다가들어 비어있는 오른쪽으로 걸터앉는다. 김포수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바깥 주인이 따라 들어간다. 여인들은 부엌 안에 있고 바깥 주인이 들어가고 나자 마당에는 숭늉 함지를 가지고 나와 떠주고 다니는 중놈이 둘만 남았다. 그리고 일군들 중놈이 둘은 17살쯤 돼 보인다. 한창 기운이 돋을 때이니 총격이 시작되면 알아서 몸을 사릴 것이다. 밥을 다 먹은 일군들이 생기는 잠이라 공격을 더 미룰 수도 없다. 게다가 일군 군악 거죽에 기름 껌댕이 발라 신고 있지만 놈들이 금세 알아볼 위험이 있다. 안채 마루에 앉은 장교와 통역이 첫 번째 목표이자 신호다. 마루에 엉덩이를 걸치고 있던 범도는 발이 시린 듯이 일어나면서 품에서 권총을 꺼내 장교를 곧장 쏜다. 범도를 멀뚱히 쳐다보던 장교가 제 권총에 손을 대기 전에 뒤로 퍽 넘어간다. 이마 위쪽 머리통이 터졌다. 중놈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린다. 범도가 2번째 격발하는 새에 바자울 뒤에 엎드려 있던 대원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총을 쏘아댄다. 쏘고 격발하고 쏘고 격발하고 쏜다. 놈들이 이 백주 대낮에 나라 땅도 기꺼이 내주는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으랴 했을 것이다. 해서 경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안전구리 채운 총을 내려놓은 채 밥을 먹었을 것이다. 무방비의 대가였다. 일군들은 한 번도 응사하지 못한 채 죽거나 덜 죽었다가 곧 숨이 넘어갔다. 오늘 반나절 새에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 131명을 죽였다. 널브러진 그들 위로 눈이 송이송이 내린다. 이상 7장 다 읽었고요. 다음에는 8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